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37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아내의 새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장모님이지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만 믿고 사는 아내한테는 정말 몹쓸 짓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제가 어렸을 적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가게 된 것이니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겠네요. 아무튼 교민이 많이 없는 곳이다 보니 지역까지 상세히 이야기하면 제가 누구인지 알 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지역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캐나다 북쪽 어디쯤이고 교민 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눈이 아주 많이 오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라 딱히 말씀드릴 필요까지 있는가 싶지만 이민 후 생활은 딱히 좋을 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고생을 한 게 있었기 때문일까? 어머니는 이민 생활 시작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 한 통 되지 않고요. 아버지 또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며 이민 생활에 적응을 못하시고 저를 두고 혼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제 나이 24살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민들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그때는 한국 사람이 참 싫었습니다. 저를 이억만리 타국 땅에 오게 만든 사람들, 와서도 저를 버리거나 저를 배신한 사람들 뿐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래서 최대한 한 명의 한국 사람들이라도 피해가며 살기 위해서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교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깊숙하고 한적한 시골 동네까지 다다르게 되었네요. 2년 전에 직장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저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든 제가 싫어해 마지 않았던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느꼈던 감정은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나니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외로움과 그리움을 많이 느꼈던 걸까요? 당시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그녀였지만 그렇게 정서도 공유하고 말도 자연스럽게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서로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부터는 그녀와 제가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식을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 뿐이지 이미 그녀와 제가 한 집 살림을 하면서는 부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를 동거인이 아닌 저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 저보다 먼저 퇴근을 했던 아내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외투를 벗으며 슬쩍 아내의 핸드폰을 바라봤는데 핸드폰 안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이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살짝 비슷하거나 많아 보이기는 했지만 작은 전화기 화면 너머로 보이는 미모는 솔직히 말했을 때도 제 아내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눈이 많이 오는 캐나다에 어울리는 창백하리만치 투명한 피부, 그 피부를 더 새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어깨 뒤로 늘어뜨린 긴 검정색 생머리. 자꾸 시선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통화하는 아내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빠는 잘 지내? 하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으니 그녀의 사촌 언니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한테 형제가 없는 건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아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가족 구성원조차 모르다니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통화를 마친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야겠다 반성하던 차였으니 아내에게 방금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전화기 속 그녀의 미모에 반해 있긴 했지만 흑심을 갖거나 할 생각은 없었고 순수하게 아내를 알아가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대답에 저는 더 이상 흑심을 가질 수도 없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방금 자기랑 통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정색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젊은 사람이었고 아무리 많이 쳐도 내 또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 엄마냐고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시집을 일찍 갔고 20살이 되자마자 아내를 가졌다고 해도 50이 가까운 나이일 텐데 아무리 봐도 나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리거나 한 사람이 당신 엄마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반응에 재밌다는 듯이 웃더니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줬습니다. 아내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친어머니는 자신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아내가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봤던 과외가 있었는데 지금 엄마는 그때 자기를 가르쳐주던 과외 선생님이랍니다.
언젠가부터 두 사람이 부쩍 가까워지더니 자기가 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는 아버지가 과외선생님이었던 지금의 엄마와 재혼을 하기로 했다 통보했다더군요. 또래의 새어머니를 맞으면 기분이 어떨까 했는데 아내도 아버지가 혼자서 오랫동안 외로워하는 걸 봐왔고 새엄마인 그녀조차도 같이 동고동락하며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걸 도와줬던 사람이었으니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의 재혼을 환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어머니인 그녀도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주었고 친구이자 언니이자 엄마로 재혼 후에도 아내에게 지극정성이었다고 말해주더군요. 아내도 저희 말에 우리가 같이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런 개인사도 말을 안 했다니 새삼 미안하다며 다시 전화기를 들어 자기의 새엄마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핸드폰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아까 봤던 대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에는 먼 발치가 아니라 코앞에서 보고 있는데 요즘 핸드폰 화질이 좋다 보니 코 위에 있는 점까지 또렷하게 보이더군요. 그녀가 눈웃음을 치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 불타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려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다기보다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에게 그런 호칭을 써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더 컸어요.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자기 엄마하고 통화 좀 하고 있으라고 하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색해져서 전화를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 장모님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앙담은 입술과 지을듯 말듯 티도 안 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과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거역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어색함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던 차였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가 끝났다고 이제 그만 전화를 끊고 오라고 하더군요. 식사 때문에 정중하게 이만 전화를 끊겠다고 말하는데 그녀가 저를 불러세우며 저희 개인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조금 의아했는데 아내가 가끔씩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어서 걱정이 되고는 하니 비상연락망 정도의 느낌으로 물어보는 거라 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부쩍 장모님으로부터 오는 연락이 매일같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싶을 정도로 사소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싫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그 전화에 대해서 그 어떤 의문도 갖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 때문인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장모님을 장모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누나라고 불렀으면 불렀지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녀도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같이 있는데도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연락을 받으니 또 전화를 끊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아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부터는 장모님도 아내의 안부를 위해 거는 전화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용무로 전화를 걸어 저랑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 들려주기에는 조금 민망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에 아내가 잠깐 뭔가 준비하는 틈을 타서 밖에 나가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장모님이 전화기 너머로 하는 말에 정신이 빠져 한참 열이 올라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뒤에서 저를 툭 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정말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내가 누구랑 통화를 하길래 밖에서 전화까지 하고 있냐는 말에 당황을 했어요. 재혼한 젊고 예쁜 너네 엄마라고 말을 솔직하게 해줘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아내를 바꾸랍니다. 저는 이제 다 들켜버린 거구나 하고 망했다는 생각을 하고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넘겨받은 아내도 처음에는 조금 심각한 표정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이 활짝 피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더 의심을 사지 않을까 했는데 장모님이 무슨 말을 해서 아내의 기분을 저렇게 좋게 만든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방도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통화가 끝난 건지 아내가 저한테 전화기를 건네줬고 저한테 어떻게 자기한테 말도 없이 그럴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장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 아내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아내가 저를 와락 안아줬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모르니 당황스러웠는데 아내가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장모님이 대충 전화로 저와 아내의 결혼식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캐나다에서 작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캐나다에 방문을 하겠다고요. 아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저보고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가 친엄마처럼 여기던 사람과 전화로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아내는 캐나다에 살면서 젊은 시절에 웨딩드레스 입는 거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다며 엄청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입대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한국에 들어갈 방법이 따로 없었어 가지고요. 아무튼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비행기를 타고 이 지역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층 업돼 보였어요. 저는 하지만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해올지 몰랐으니까요. 공항에서 실물로 처음 만난 장모님은 손바닥만한 전화기 화면 속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키도 크고 화장이 진하긴 하지만 그만큼 더 새하얀 피부가 강조되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검은 생머리는 파마를 해서 두꺼운 웨이브를 지게 만들었더라고요. 하지만 도무지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하고 도착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장모님은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장모님을 언니이자 엄마로 생각한다고 한들 친아버지인 장인어른만큼은 아니었나 봐요. 공항에서부터 계속 아내는 아버지 옆에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어디를 걷더라도 제 옆에는 항상 장모님이 같이 있었고 그만큼 저는 장모님과 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못 듣는다는 걸 확신하는 자리에서는 장모님이 저를 실제로 보니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짓궂은 농담을 하는데 정말 저도 부끄러워서 고개가 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2달이라는 꽤나 긴 장기 일정으로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결혼식 준비며 본식도 올리고 있는 만큼 여기 구경도 하다가 가려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2주는 시차 적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새벽 출근이 있어서 일찍 일어날라 치면 1층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장모님을 매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안에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조심조심 해야 했어요. 장모님도 그걸 아는지 살짝 다가와 제 손을 잡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시차 적응이 완전히 끝난 첫 주말이었습니다. 밖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와 있는데도 아내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집에 쉬게 되었고 저는 아내와 장인어른을 따라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로 한 20분쯤 이동했을 때 장모님한테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눈도 많이 온다고 하고 혼자 있는 게 조금 무서워서 그런데 그냥 오늘 나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요. 아내가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지만 하는 수 없이 차를 돌려서 돌아오기로 정하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아내가 집에다가 저를 내려줄 테니 저라도 집에 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꼭 나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때 저는 속으로 그날 무슨 일이 나도 나겠다는 예감을 하게 되었지만 딱히 그러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도 눈발이 꽤나 날리기에 집에 도착하면 아내가 그냥 나가지 말자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저를 내려주고 두 사람은 다시 출발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속에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내려서 결국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니 장모님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잠자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불을 꺼내와 자고 있는 그녀의 위로 덮어주었고 소파에서 잠든 그녀를 뒤로하고 저도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1~2시간쯤 잠을 청한 것 같은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국 제 예상대로 눈 때문에 갇혀서 이틀 정도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모든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이틀이라는 긴 시간은 제가 제 의지로 저를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길로 저는 거실로 나가 자고 있는 장모님을 깨웠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 단둘이 이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고요. 잠에서 덜 깬 장모님은 저를 보고 슬쩍 웃더라고요. 이제서야 방해꾼이 없어졌다는 말을 하고서는 말이죠. 사실 장모님은 제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짧게나마 같이 있게 된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길게 같이 있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저도 이 상황을 기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 상황을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결혼식까지 포기했던 아내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죄책감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옆에 너무 가까이 붙는 그녀에게 장모님, 너무 가까이 서 계신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녀가 제 입을 틀어막으며 오늘만큼은 장모님이 아니라 그냥 누나가 하고 싶다고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장인어른이 집에 들어온 건 예상했던 이틀보다 빠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말 손살같이 재빠르게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네요. 눈이 펑펑 내리는데 우통을 까고 자냐고 아내가 한 소리를 하기는 했는데 장인어른이나 아내는 당연히 장모님과 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 봐요. 두 사람 다 그냥 눈이 얼마나 왔는지만 이야기하지 둘이서 집에서 뭐 했는지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장모님은 그날 저를 따로 불러내서 또 폭설이 오지 않는다면 어제의 일은 가족들을 위해 우리만 간직하자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거짓말같이 더 이상 눈은 내리지 않았고 예정대로 집 근처에 있는 성당에서 두 분의 축하 속에 아내와 저는 결혼식을 올렸지요. 저는 아내에게 비밀을 간직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귀국한 날 이후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이 없었어요. 아내와 또 영상통화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기웃거리기라도 하면 장모님이 우리 사위가 보고 싶다면서 자기는 캐나다에서 눈이 많이 오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기는 하지만 아내는 정말 그때 눈 많이 왔다며 맞장구만 쳐주고 있고요. 아내에게 이런 걸 숨긴 채 제가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장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겨내고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50대 중반이 되는 여자입니다. 제가 20살 때 남편과 저는 서울로 무작정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시작해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한 칸 방에서 시작해 조금씩 아끼고 모았더니 결국에는 내 집까지 장만하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같이 고생해 온 만큼 백년회로 할 줄 알았는데 집이 생기고부터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건지 내가 여태까지 반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변하더라고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필요할 때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했는데 이 집이고 뭐고 전부 자기 거라고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때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남들처럼 둘 낳아서 잘 살고 싶었지만 생활이 힘들다 보니 한 명도 버거워서 딸아이 하나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어차피 딸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했으니 양육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상의할 것도 없었습니다. 딸은 아빠가 아니라 저를 택했고 그렇게 딸아이랑 저랑 둘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아서 항상 남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고부터는 남자친구라며 엄마인 저에게 전부 다 소개를 시켜줬지요. 딸아이가 남자 보는 눈이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앞길이 창창하고 잘 배운 사람들은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딸이 연애한답시고 골라오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왜 그 모양인지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나이인데 결혼까진 하지 않겠지 싶었는데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작은 일에도 쉽게 실증을 내는 딸이라 남자친구한테도 쉽게 실증을 내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딸이 다른 건 다 쉬어도 연애만큼은 쉬는 적이 없었어요. 어제 남자친구라고 저한테 누굴 소개하면 다음 날에 다른 남자를 또 남자친구라며 저한테 소개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었는지. 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만 해도 제 손과 발을 다 합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도 결혼만큼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랑 연애하길 바랬지만 연애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연애랑 결혼은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딸은 취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결혼 상대를 소개시켜 준다고 저를 불러내더니 어디서 저런 사람을 물어왔는지 여태껏 소개받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머리도 똑바로 박혀있는 듯 했고, 직장도 제법 이름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딸이 어떤 남자들만 골라서 만나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상대라고 데려온 사위를 처음 봤을 때는 안도감도 들고 한편으로 너무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으니 사위가 직장도 안정적이고 다 좋지만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당장 지낼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집에서 처가 살이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사위가 힘들게 자라왔지만 예의가 참 바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살 곳을 마련해주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사위는 처가살이 하는데 실은 내색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안도 저한테도 참 잘했어요. 자기한테 없던 부모나 마찬가지라며 그만큼 저에게 효도하겠다 했어요. 아무튼 딸아이도 결혼을 했고 사위가 처가 살이를 하게 되면서 제 품에 끼고 살게 되니 그거 하나만은 좋더군요. 딸 내외가 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동안은 정말 매일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도 동네에 아는 사람들 가게 나가서 소일거리 해주고 생활비를 벌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이 다니는 공장에 가서 하루같이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오는 예정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갔어요. 그런데 공장에 도착하니 갑자기 공장 설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날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딸 부부가 쓰는 방에서 딸아이의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위는 분명히 한참 출근해 있을 시간인데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들려오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니 우리 사위가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만났을 법한 제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방 안에 제 딸하고 같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돈 번다는 핑계로 정말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구나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 딸아이는 절대 사위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얼굴에는 후회나 죄책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켜도 저한테 들켜서 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자식 부탁인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딸아이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더라고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자책감이 느껴지고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제 집은 딸아이한테 넘겨주고 저는 남은 재산 조금 처분해서 제가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아직 시골집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남겨주신 집인데 제가 서울 사람이 다 되었는지 처음에는 시골집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친구들도 많았고 할 게 많았는데 이곳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위에게는 미안한 소리지만 그래도 그 꼴 안 봐도 되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제가 아예 집을 나와버렸으니 오히려 맘 놓고 외관 남자들을 집에 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겠지만 분명히 우리 사위는 아무 잘못 없고 딸아이한테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키지 않고 우리 딸이 무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명절이고 생일이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나마 사위는 저한테 먼저 전화라도 합니다. 왜 안 오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일이 바빠서라고 대답을 하지만
딸아이랑 통화해보면 왜 안 오는지 그 이유는 사위가 아니라 딸한테 있었어요. 왜 이사를 가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골로 가버린 거냐면서 남편이랑 한 차에 타고 오래 있기 싫다고 하면서 그냥 명절 때는 안 가겠다 하더군요. 제 딸이지만 그때부터는 저도 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시골 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서울 일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사위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그쪽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요. 명절도 아니고 내 생일도 아닌데 무슨 일로 오는가 싶었어요. 사위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로 오냐고 물으니 회사 출장이 잡혔는데 같은 지역이라서 간만에 숙소 안 잡고 장모님과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해야겠다며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음식은 제가 서울 살적게 엄청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던 국밥집이 있었는데 그거 생각나실까봐 포장해 가지고 오는 중이니 밥도 차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신경 써주는 사위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리 회사 일로 출장을 왔다고 하지만 여기는 도심에서도 많이 떨어진 시골 동네인데 끝끝내 숙소 안 잡고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제가 번거롭지 않게 식사도 포장해 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식당을 기억해서 거기 음식을 사오기까지 했으니 말이지요. 이렇게 자상하고 섬세한 남편을 두고 내 자식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는지 싶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시골에서 혼자 지내느라 적적했는데 오랜만에 사람이 있으니 좋더군요. 그동안 혼자 시골에서 할 게 없어서 이것저것 만든 담금주 있었는데 사위가 술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서 사위한테 술을 한두 잔 권했습니다. 사위는 사양하면서 계속 한 잔 한 잔 마시다 보니 어느덧 취한 듯 싶더라고요. 회사 일 때문에 다음 일도 봐야 할 텐데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그만 마시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위는 이 정도 취하는 건 괜찮다며 계속해서 잔을 채우더니 계속해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사위가 장모를 오랜만에 만나 나름대로의 반가움의 표시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오늘은 취했으니 내일 조용히 얘기하자고 말하고 사위가 잠 잘 곳을 마련해 놓고 저는 먼저 자겠다고 말하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한참 깊은 잠에 들어 있어야 하는 새벽이었지만 느껴지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제가 마련해준 방에서 자고 있어야 할 사위가 있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사위가 술이 너무 취해 제 정신을 못 챙기는 건가 싶더군요.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긴장되었지만 그래도 여태껏 제가 봐온 사위를 믿기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최대한 사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무슨 일이냐고 침착하게 물었는데 사위는 갑자기 제게 달라들더군요. 그 심약하고 바른 생활만 하던 사위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반쯤 포기하고 저는 두 눈을 꾹 감은 채 사위에게 몸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고 피해버린 그 죄를 달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사위에게 뭘 해도 좋다고 허락하고 사위의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사위가 그냥 결혼이고 회사고 다 놓아버리고 장모님과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골 동네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위가 휴양차 내려왔다 하면 되지만 언제까지 상황을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제 자식의 잘못한 죄를 제가 짊어지고 사위와 같이 살고 있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잠에 들 것 같네요. 여러분의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후 저는 친구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성숙하고 우아한 내력은 저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 생활비도 아끼고 공부도 서로 도울 수 있을 거야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친구의 집으로 이사한 뒤 그녀와 더 자주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와인을 꺼내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으니 한 잔 어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술 기운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백하였고 그녀도 술 마셔서인지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간방을 들락거리며 양아치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셨고 제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17세였을 때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결국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출세해라 라고 당부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제 손을 토닥이던 할머니의 모습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는 깊은 슬픔에 잠겨 어떻게 모든 일이 지나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불쑥 나타나 할머니 집 문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던 모습뿐입니다. 다행히 친척들이 도와주어 장례식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생전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는지 이미 자신의 집을 처분하고 그 돈을 모두 제게 증여해 두셨습니다. 그 덕분에 아버지의 협박과 폭력에도 저는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은 저에게 큰 책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돈을 제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매일 피곤했지만 할머니를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과 제 꿈을 품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차츰 공부와 생활에 익숙해졌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집세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룸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민수라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나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김서연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수와 친해진 후 자연스럽게 그의 가족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이혼 후 아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미국으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나중에 민수와 대화를 나누다 알게 된 이야기지만 김서연은 40대 초반으로 22살에 일찍 글을 낳았고 국내에서 전 남편과 매장을 운영하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제가 이후 김서연에게 직접 들으면서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서연은 남편과의 이혼 후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아들 민수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2층짜리 주택을 매입하고 작은 매장을 운영하며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강인하고 독립적인 그녀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민수와 저는 같은 한국에서 온 동년배라는 공통점 덕분에 금방 친해졌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와 함께 길을 걸으며 대화하던 중이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래? 어차피 방이 하나 비어 있어. 민수의 제안은 저에게 큰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답답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민수의 집으로 옮기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친구의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점에서 약간의 부담도 느껴졌습니다. 민수의 집에 방문해 그의 어머니 김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되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는 타지에서의 외로움을 달래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지훈아, 여기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우리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민수의 집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1층에는 방 2개와 넓은 거실이 있었고 2층에는 방 2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2층에 살고 있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2층의 빈 방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머니를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어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게 묘한 끌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숙한 매력과 따뜻한 배려심은 제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를 의식하게 되었고 그녀와의 작은 대화 하나하나에 마음이 설레곤 했습니다. 민수는 공부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김서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지훈아, 민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얘가 요즘 성적이 안 좋아서. 김서연의 부탁에 저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공부보다는 게임이나 친구들과 노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아 문제를 하나하나 가르쳤지만 집중력이 부족한 그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학은 입학하기 쉬운 편이지만 졸업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대학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입학 자체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실제로 졸업장을 받기까지는 엄격한 규정과 높은 학업 성취도가 요구되었죠. 사실 민수가 어떻게 대학에 입학했는지에 대해 한 번쯤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서연은 민수의 학업 문제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부엌 문을 닫자마자 거실에서는 민수가 TV로 스포츠 경기를 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민수 성적 걱정되네. 좀 도와줄 수 없냐? 애가 공부보단 게임이나 스포츠에만 빠져 있어.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후 저는 민수의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했지만 그의 성적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5번이나 설명했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혹시 여자친구 없지? 저는 어이없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 맞잖아. 넌 분명 여자친구 없어. 저는 짜증이 나서 민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있냐? 민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고등학교 때 이미 있었다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가르칠 마음이 나지 않아 민수를 쳐다보다가 스스로 복습하라는 말만 남기고 잠시 화장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문득 한국에 있을 때 여자들이 저를 대시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할머니의 유언을 되새기며 공부에 온전히 몰두하겠다고 마음먹었기에 연애의 유혹은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갑작스런 질문은 저에게 잊고 있던 감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 김서연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마다 그윽하고 따스한 미소와 정성스런 집밥을 차려주셨던 그녀. 만약 그분이 제 여자친구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이 스치면서 어쩌면 나는 이미 무언가 깨달아 버린 건 아닐까 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며 저는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책을 펼치고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집중력이 산만해지며 머릿속은 계속해서 그녀의 웃는 얼굴,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민수는 거실에서 TV에 몰두해 스포츠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그렇게 계속 흘러갔습니다. 민수의 학업 문제는 제가 아무리 신경을 쓰더라도 친구인 만큼 깊이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여전히 그의 방식대로 게임과 스포츠에 몰두하며 공부는 그저 뒤따라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또 다시 그 따뜻한 집밥의 향수에 잠기곤 했습니다. 김서연은 바쁘게 가게 일을 보면서도 늘 저와 민수에게 맛있는 한국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집밥이 너무 그리웠어요. 할머니께서도 참 따뜻한 분이셨지만 요리 솜씨는 솔직히 부족했거든요. 김서연의 요리를 먹어보면서야 집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고, 그때부터 그녀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감정은 분명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어느 날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친구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1층 소파에 앉아 휴대폰에 열중해 있었고, 저는 2층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인 듯 했지만 보통 김서연은 1층 화장실을 사용하시기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문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저기 혹시 괜찮으신가요? 화장실 안쪽에서 잠시 후 김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나야. 1층 샤워기가 고장나서 수리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2층에서 씻고 있었어. 말을 마치자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김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긴 샤워타월을 몸에 두르고 손에는 뭔가 구겨진 천 조각 같은 걸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에 볼 수 없던 다소 당황스러움이 섞인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깔끔하고 섬세한 모습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목이 드러난 어깨 라인이 한순간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김서연은 얼굴에 살짝 놀란 표정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일찍 수업 마치고 들어왔구나. 잠깐만 기다려. 바로 저녁 준비할게. 말을 끝으로 그녀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 역시 이 상황이 당혹스러웠던 모양이었지만 곧 평소처럼 웃으면서 행동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설적으로 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집에서의 평범한 저녁 시간은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급변했습니다. 김서연이 내려간 후 저는 그녀의 아름다운 뒷모습이 머릿속에 깊게 각인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은 후 화장실에 들러 소변을 보러 향했지요. 그때 보리를 보던 중 샤워 부스 구석에 한 검은 천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김서연이 벗어놓은 스타킹이었습니다. 순간 나는 주저하며 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 판단한 저는 재빨리 손으로 스타킹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스타킹을 바닥에 던지고 급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김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에 얼어붙었고 그녀의 눈빛은 순간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먼저 스타킹이 원래 있던 자리와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집어들고 한번 바라보다가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었고 몸이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스타킹을 던진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스치려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그녀와 눈을 마주칠 용기도 무언의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지나칠 때도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다시 마주칠 두려움에 온통 머릿속에 잡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변태처럼 보일까?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까? 그리고 만약 민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상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친구 민수가 문을 두드리며 밥 먹자라고 말할 때에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김서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기에 저는 1층으로 내려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수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 1층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탁에 앉으면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김서연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발을 떨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수는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김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간만에 여기서 구하기 힘든 식재료 구했으니 너희들 많이 먹어. 음식은 여전히 맛있었고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식재료들 덕분에 예전 같으면 정신없이 먹어치웠겠지만 그날은 마음이 너무 복잡해져서 제대로 음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밥을 먹고 곧바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을 손에 쥐고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온통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 엄마의 태도를 보아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가 약간의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때의 혼란스러움이 조금씩 가실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 김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안절부절하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와도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지훈아, 벌써 자려는 거니? 어머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장난스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별일은 아니야. 그냥 내가 널 위해 특별한 걸 가져왔어. 말을 마치려는 듯 잠시 멈추더니 손에 들고 있던 검은 스타킹을 저에게 건네며 다시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이런 거 너무 집착하면 건강에 좋지 않아. 내가 너한테 해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 젊은 친구들은 에너지 넘치는 건 좋지만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그녀가 건넨 물건을 받아들고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가 제 안에 깊이 파고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곧다시 웃음을 터뜨려 분위기를 누그러뜨렸고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보자. 민수 공부 잘하고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줘. 민수는 내 앞에서 진실을 잘 말하지 않으니까 너 얘기를 듣고 싶어. 속으로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라면 굳이 저를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는데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수 공부는 많이 부족해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아, 부탁 좀 할게. 민수가 졸업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줘. 꼭 졸업장을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 정말 많은 걸 해줄게. 약속해 줄 수 있니? 그 말씀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약속하시는 거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민수에게 게임만 그만하라고도 꼭 얘기해줘. 요즘 너무 게임에 빠져 있어서 말이야. 제 눈썹이 살짝 치켜 올려질 정도로 당황스러웠지만 김서연은 휴대폰을 꺼내며 집에 설치한 작은 CCTV 영상도 보여주셨습니다. 집에 CCTV를 설치했어. 민수가 뭘 하는지 지켜보려고. 저는 믿기 어려운 마음에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졌지만 어머님은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내 방에는 없어. 내 사생활은 침범하지 않을 테니 안심해. 그제야 저는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의 기대하는 눈빛에 제가 멍하니 바라본 덕에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건넨 검은 스타킹을 손에 쥐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까이서 코에 대어 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느낌이 확연히 전해졌고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검은 스타킹을 제 베개 밑에 조심스레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민수의 공부를 돕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하고 공부하자. 1년 후 졸업인데 이대로만 가면 통과하기 힘들 거야.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왜 갑자기 그렇게 공부하라고 해? 우리 어머님이 너한테 돈이라도 더 줬어? 그의 질문에 저는 살짝 웃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너희 어머니가 왜 굳이 한국을 떠나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겠니? 너 복 받았는 줄 알아. 나는 그런 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아니? 지금 이런 행동으로는 너희 어머니에게 보답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민수는 처음에는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제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이번에는 내 말을 따를게. 민수가 진심으로 공부에 몰두하자 놀랍게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방학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그의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졸업을 반년 앞둔 어느 날 김서연은 요즘 민수의 성적이 놀랍도록 올랐다는 기쁜 소식에 마음이 환해진 듯 갑자기 매장을 일찍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마치 축하 잔치라도 열듯 풍성한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그녀는 갑자기 와인 2병을 꺼내들며 기분 좋은 날이라며 모두에게 한 잔씩 권했습니다. 와인잔을 오가며 대화가 무르익자 그녀는 기분 좋은 웃음과 함께 오늘의 즐거움을 마음껏 나누자는 듯 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와인 2병과 함께 준비된 음식들을 모두 다 먹어치웠고 민수와 저는 이미 술 기운에 취해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스스로 한 병을 다 마신 상태라 곧바로 소파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 것 같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에 김서연과 저는 민수를 부추기듯 그를 조심스레 2층에 있는 그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민수를 무거운 몸집으로 옮기느라 서로 땀을 흘리며 고생했지만 그런 몸의 옮기마저도 그날의 분위기를 더욱 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던 중 저는 우연히 그녀의 얼굴에 드러나는 술기운 속 부드러운 미소와 볼살이 살짝 붉게 물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 단호하고 차분하셨던 민수 어머님의 모습이 그날에는 어찌나 아름답게 보이던지 저는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눈빛이 마주치자 말없이도 통하는 감정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술기운에 취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민수 어머님께서 너무 더워서 샤워를 해야겠다 하며 욕실로 향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어쩐지 그녀를 따라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민수는 이미 잠들었어요. 우리를 방해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때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대묻자 저는 한층 농담이 섞인 진담을 이어갔습니다. 잊으셨어요? 민수 성적을 올려주면 어머님이 보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민수가 졸업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죠. 민수 어머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농담이었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았어야지. 그러나 술기운에 취해 있던 저는 장난을 넘어 그날의 분위기와 마음속 깊은 감정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그날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저도 어머님을 정말 사랑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놀란 표정이 잠시 김서연의 얼굴에 스치더니 저는 그 용기를 잃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제 마음은 온갖 감정으로 벅차올랐고 결국 저는 민수 어머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는 듯한 기색이 보였지만 곧 어머님은 제 어깨에 조용히 기대며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조심스레 민수 어머님의 입술을 향해 다가갔고 결국 우리 사이에는 한순간에 진심 어린 키스가 오갔습니다. 그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민수 어머님을 품에 안은 채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술과 감정이 어우러진 복잡한 밤이 지나고 나서도 그 순간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고 저는 매일 그녀를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저를 대했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다음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녀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오늘도 힘내고 좋은 하루 보내. 그 말에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행동과 말투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마치 어젯밤의 모든 일이 제 환상이었나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태도는 더 애매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예전처럼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의 경계가 존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저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보여주는 미소와 친절은 제 마음을 더욱 헷갈리게 했습니다. 하루는 민수가 없는 틈을 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가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지훈아, 넌 참 좋은 아이야. 난 너희 둘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어른으로서 민수를 위해서도 그래야 하고 너도 그래야 해. 그 말은 마치 저와 그녀 사이에 존재하던 어떤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듯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모호하게 느껴졌고 그저 저 혼자만의 환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 밑에 숨겨둔 스타킹을 바라보며 제 감정과 그녀의 태도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쇼핑을 나간 것을 보고 저는 그녀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리자 문이 살짝 열리며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문 밖에서 간절히 외쳤습니다. 제가 매일 당신을 생각하며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세요?
제 마음을 제발 이해해 주세요. 문 안쪽에서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널 볼 이유도 함께할 이유도 없어.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의 아름다움에 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저는 공부할 동기가 생기고 삶의 의미를 느껴요. 한동안 조용하던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너보다 20살이나 많아. 넌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잖아. 난 너를 어른으로 보지 않아. 이건 절대 가능하지 않아. 그녀의 단호한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20살 차이가 나는 부부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만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왜 안 되는 건가요? 제 말에도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이런 식으로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마. 우린 그럴 수 없는 사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뒤에 감춰진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힘도 없었고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태어나 이렇게 한 사람을 깊이 좋아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를 향한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운명 같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나이와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그녀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밤은 길고도 고통스러웠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녀에게 진심을 다시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그녀가 생각나서 그녀의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녀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조차 그녀만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녀 뒤에서 조용히 안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매일 같은 집에서 살지만 아무 감정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러면 안 돼. 여긴 가게야. 그녀는 제 품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썼지만 저는 그녀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가게면 어때요? 우리 둘만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저와 사귀어 주신다면 바로 놓아드릴게요. 저의 말에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우리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 설령 내가 동의하더라도 내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아예요. 가족이 없어요. 지금 제발 제 진심을 받아주세요. 그녀의 저항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그녀는 제 품에 안긴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줘. 생각해 볼게.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비는 점점 크게 왔고 저는 이 상황에서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라면 한 그릇을 끓여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라면을 먹으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빗소리에 집에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러다 못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매장에 작은 방이 있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거기서 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으로 향하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아직 일 끝나지 않았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가게에서 머물러야 할 것 같아. 문 잘 잠그고 자렴. 엄마, 걱정 마세요. 저도 다 컸잖아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그녀는 저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몰랐겠지만 나도 요즘 내가 많이 보고 싶었어. 그런데도 만나기가 두려웠어. 나이가 들어가는 내가 너를 실망시키면 어쩌나 싶어서. 그녀의 솔직한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책임감 있는 남자입니다. 당신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 겁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나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너를 만난 이후로 내 삶에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 같아. 제가 당신을 반드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로? 고마워, 지훈아. 그녀는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채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저를 깨웠습니다. 지훈아,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다. 저는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벌써 준비를 마치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늘이 주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학교는 쉬는 날이었죠. 오늘 수업이 없는 걸 깜빡했네요. 오늘 하루는 저랑 같이 나가서 쇼핑하면서 좀 쉬어봐요. 오랜만에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잖아요. 아, 오늘이 주말이었네요. 우리 가게도 쉬는 날이네요. 그녀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왔을 때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반면 김서연은 조금 불안해하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그녀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죠. 우리는 함께 옷가게에 들어가 그녀의 옷을 골랐습니다. 서연 씨는 흰 셔츠, 청바지, 그리고 검정 하이힐 한 켤레를 골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옷을 사보네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결제하려는 순간 저는 얼른 그녀를 막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인데 어떻게 당신 돈을 쓰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넌 아직 학생이잖아. 무슨 돈으로 이런 걸 사?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옷가게를 나와 함께 걸어가던 중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멈추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손가락으로 어느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거 내 아들 민수 아니야? 그녀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정말 민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옆에는 어떤 여자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 이 녀석, 여자친구도 생겼나 보네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들리겠어요. 우리 얼른 돌아가요. 민수가 우리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급히 가게로 돌아왔고 그녀는 방금 산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흰 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검정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 올려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던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로부터 떨어졌고 그녀 역시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설명할게. 제가 다급히 말을 꺼내자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명은 무슨? 내가 내 새아빠라도 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왔던 거구나. 이게 다 내 계획이었구나. 저는 그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민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님을 이해해줘. 이 모든 시간 동안 널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다시는 널 보고 싶지 않아. 민수는 분노와 혐오를 담아 말했습니다. 너희 둘의 일이 정말 역겹게 느껴져. 그때 민수 어머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리고 그녀는 제 어깨를 가볍게 치며 조용히 떠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고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에게 민수가 여전히 화가 나 있는지 물으며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한밤중에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나 이제 너의 여자친구가 될 수 없어. 앞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자. 나를 찾지 말고, 나도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모든 것이 민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고 그래서 저와의 관계를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녀는 이미 저를 차단하고 삭제했습니다. 저는 그녀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민수를 여러 번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에 나타나지 마. 우리 엄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몇 달 후면 졸업이야. 그동안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졸업을 무사히 마쳤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그녀는 갑작스럽게 이사를 갔고
민수 역시 졸업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취직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